교실 밖에서 배우는 동식물 지혜 이야기. 글쓴이 윤수일, 전파과학사. 윤수일, 이학 박사. 전 월간 학생과학 편집장. 전 타임라이프북스 한국어판 편집장. 전파과학사 편집위원장. 주요 저서 및 역서. 동물의 지혜와 본능. 공룡은 왜 사라졌을까? 생체공학, 바이오닉스. 세포의 사회. 교실에서 못 배우는 식물 이야기. 교실 밖으로 떠나는 과학여행 1, 2권. 세계 주요 동식물 일반명 명감. 항암버섯 아가리쿠스. 장애아의 부모를 위하여. 혼자서 해보는 어린이 과학실험. 마술보다 재미난 과학실험. 머릿말. 텔레비전에 동식물의 신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자주 방영되면서 자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인류는 역사 이래 끊임없이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왔고, 또 그것을 모방하여 도구를 만들거나 건축물을 세우거나 의학을 비롯한 화학물질을 제조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생물로부터 알아낸 지식은 아주 조금뿐입니다. 우주는 약 150억 년 전에 생겨나고 태양과 지구는 45억 년쯤 전에 탄생했으며 지구상에 처음 생명체가 나타난 때는 약 36억 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진화라는 과정을 거쳐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놀라운 지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컴퓨터 과학이 발전하자 이 세상에 연구할 대상은 전자라든가 컴퓨터, 정보통신 같은 것뿐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기술 분야는 너무 다양하고 각 분야는 서로 도우며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란 어느 한 분야만 앞서가지 못합니다. 각 분야가 서로 연관을 가지고 협력해야만 더 빨리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유전자공학이라든가 줄기세포 연구와 같은 생명과학도 다른 여러 과학기술과 더불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와서 생물학 가운데 특별히 관심을 끌면서 연구열이 높아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나긴 진화의 시간 동안에 세상에 사는 온갖 동식물이 발전시킨 놀라운 생존 기술의 신비를 밝혀내어 생물이 가진 기술을 인류의 생존에 필요한 새로운 지혜로 발전시켜보자는 연구입니다. 이런 연구 분야를 생체 모방과학이라 부릅니다. 이 책은 지구상에 사는 수백만 가지 동식물로부터 인류가 어떤 지혜를 배워왔고 앞으로 그들로부터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 흥미로운 내용들을 골라 소개합니다. 자연의 동식물로부터 지혜를 배우려는 연구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끝없이 도전해야 하는 과학입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우리가 평소 무관심했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박테리아,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할 지혜와 신기술을 함께 찾고 연구하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며 진화라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대자연의 실험실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윤수일. 제1장. 대자연의 위대한 지혜. 1. 첨단 과학이 도전하는 생체 모방 과학. 인간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생물로부터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인류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자연의 동식물에게 배워야 합니다. 새처럼 하늘을 날기 위해 날개 모양을 만들어 달고 날려고 했던 것도 벌써 수백 년 전의 일입니다. 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새들의 물갈퀴 발을 본 우리는 그 모양을 본떠 오리발을 만들어 수영할 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카메라는 사람의 눈 구조와 닮았습니다. 가방이나 점퍼를 여닫는 지퍼는
손깍지를 끼웠을 때 잘 빠지지 않게 되는 손의 구조를 모방하여 만든 것이죠. 파리가 뜨고 내리는 데는 비행기와 달리 활주로가 필요 없습니다. 비둘기는 수백 리 떨어진 자기 둥지로 정확히 돌아갑니다. 장님인 박쥐는 소리만 듣고 먹이를 잡고 자기가 사는 동굴과 새끼를 찾아갑니다. 박쥐의 음파 탐지 능력은 인간이 만든 어떤 레이더나 음파 탐지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납니다. 우리의 손보다 더 정교하게 무엇을 만들고 움직이는 기계가 있을까요? 그런 손을 가진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인간의 두뇌처럼 빠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하는 작은 컴퓨터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생체 모방과학의 대히트 상품 벨크로. 자연의 모습에서 배운 아이디어로 상품을 만들어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발명품 가운데 벨크로, 접착포만큼 유명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야생식물인 독고말이나 가시뽕나무, 도깨비바늘, 우엉 등의 씨는 슬쩍 스치기만 해도 옷에 가득 붙으며 일단 매달린 것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1990년 별세한 스위스의 게오르그 드 메스트랄은 1940년대에 독고마리 열매의 갈고리가 왜 옷이나 동물의 털에 잘 붙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미경으로 그 구조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갈고리의 끝 구조가 아주 교묘하게 꼬부라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때 힌트를 얻어 1950년대에 나일론을 재료로 하여 지금의 벨크로를 발명했습니다. 벨크로는 시장에 나오자마자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만능 접착포로 이용되기 시작하여 아기 기저귀를 간단히 붙이는 것에서부터 신발끈 대용에 이르기까지 온갖 곳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벨크로는 서로 떨어질 때 쩍 하는 특유의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쩍쩍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접착포가 강력한 접착력을 내는 것은 한쪽은 둥근 고리 형태로, 다른 한쪽은 끝이 휜 갈고리로 만든 때문입니다. 사방 5cm 크기의 벨크로에는 고리와 갈고리가 각각 3,000개쯤 있습니다. 이를 서로 붙이면 모든 고리가 다 붙지 않지만 3분의 1만 붙어도 체중 80kg인 어른을 벽에 붙여줄 정도의 접착력을 갖습니다. 벨크로의 접착력은 수직으로 떼어낼 때보다 옆으로 미끄러지게 할 때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사방 2.5cm의 접착포를 서로 마주한 상태에서 수직으로 떼려면 9kg의 힘이 필요하지만 서로 미끄러지게 뜯어내려 하면 20kg의 힘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벨크로는 미국 뉴햄프셔주의 맨체스터에 있는 벨크로사에서 독점 생산하여 세계에 팔고 있습니다. 공해와 소음이 없는 식물 잎의 광합성 공장. 세상에는 온갖 제품을 만드는 수많은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들에서는 복잡한 기계가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고, 굴뚝에서는 뿌연 연기를 뿜어내며 배수구에서는 공해물질이 가득한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공장에서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연료도 대량 소모합니다. 정원에 자라는 풀 한 포기를 바라보면서 잎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잎에서는 태양빛을 받아 물과 탄산가스로 온갖 영양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양분이 가득 모인 열매와 과일을 매달고 있습니다. 그동안 풀잎에서는 연료를 태우지도 않았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으며 연기나 오염된 물도 배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내놓았죠. 식물의 잎에 갖추어진 생물 공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탄소 동화작용 또는 광합성이라 합니다. 만일 과학자들이 탄소 동화작용의 비밀을 전부 밝혀낸다면
그때는 쌀, 콩, 감자가 쏟아져 나오는 공장을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꿈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탄소 동화작용의 신비를 연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광합성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도 여럿입니다. 그러나 광합성의 신비를 완전히 밝혀내기까지는 수백, 수천 명의 과학자가 더 필요합니다. 염록소는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이용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과학자들은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태양전지를 발명했습니다. 태양전지는 화석 연료가 부족한 오늘날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입니다. 우리는 식물로부터 효과적인 태양전지 제조법을 배워야 할지 모릅니다. 생물과학자들은 생물들은 수십억 년에 이르는 긴 진화 동안에 한 단계 한 단계 이러한 지혜를 발전시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 동식물이 개발한 자기 방어 기술. 인류는 동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을 모방하여 여러 가지 방어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날카로운 창으로 무장한 동식물. 선인장은 온몸이 가시투성이입니다. 선인장 가시는 단단하기도 하려니와 그 끝이 날카로워 어떤 동물도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선인장의 가시는 선인장 종류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인간이 만든 철조망은 기둥 선인장의 가시 모습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랍니다. 줄기와 가지에 가시를 가진 대표적인 식물로는 장미, 유자나무, 탱자나무 등이 있으며 잎에 바늘을 가진 식물에는 호랑가시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의 가시는 다른 동물이 줄기나 잎을 먹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입니다. 식물의 가시는 잘 부러지지 않도록 가지에 붙은 아래쪽은 넓고 끝으로 가면서 날카로운 모양을 하고 있죠. 신비로운 것은 이들 식물이 어떤 방법으로 이처럼 강하고 날카로운 바늘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성게도 온몸이 긴 가시로 덮여 있습니다. 가시를 가진 유명한 동물로는 고슴도치, 호저, 가시도치, 바늘두더지 등이 있죠. 고슴도치의 모피에는 약 16,000개의 바늘이 뒤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의 가시는 다른 동물의 몸에 박히면 중간에서 쉽게 부러지는데 떨어져 나간 부분은 다시 자라나옵니다. 호랑이, 표범 같은 고양이과의 동물과 매와 같은 맹금류는 단단하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톱은 사냥물을 확실하게 움켜쥐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단단히 붙잡기도 합니다. 그들의 발톱 모양을 흉내내어 만든 것으로 물건을 걸어 올리는 여러 가지 갈고리가 있습니다. 낚싯바늘도 그런 갈고리 모양의 하나입니다. 벌과 같은 곤충은 날카로운 침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침 속에 도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벌의 침에 혼난 동물은 다시는 벌에게 접근하려 하지 않습니다. 갑옷으로 무장한 동물. 갑옷 입은 동물이라면 여러분은 얼른 거북을 생각합니다. 거북은 단단한 갑옷 속에 몸을 감추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은 동물 중에는 남아메리카에 사는 아르마딜로가 있습니다. 이런 동물의 갑옷은 모두 피부가 변하여 단단하게 되었습니다. 거북의 갑옷은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고 아르마딜로의 갑옷은 주름 모양의 갑옷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북처럼 갑옷이 한 덩어리이면 몸을 움직이기 불편하고 주름처럼 여러 겹으로 되어 있으면 몸을 굴신하기 편리합니다. 물고기의 피부는 비늘로 덮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늘이 하는 역할 또한 갑옷처럼 몸을 보호하는 것이죠. 과거에 로마의 병정들이나 우리나라 장수들의 갑옷을 보면 주름이 있거나 물고기 비늘처럼 조각조각 철편을 붙인 갑옷은 적의 화살이나 창칼의 공격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갑옷은 곤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쥐며느리라는 곤충은 건드리면 구슬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아 죽은 듯 가만히 있습니다. 쥐며느리가 순식간에 몸을 구슬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은 등딱지가 주름 갑옷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단단한 갑옷으로 무장한 동물로 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개의 등딱지에는 날카로운 창까지 삐죽삐죽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개가 가진 커다란 집게발은 힘도 강력하거니와 어쩌다 떨어져 나가거나 하면 재생하는 놀라운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동식물.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동물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얼른 스컹크를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스컹크는 항문 한쪽에 악취가 나는 노란색 액체를 늘 담고 있다가 적이 접근하면 돌아서서 냄새를 뿜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스컹크의 냄새는 어찌나 지독한지 며칠이 지나도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전쟁터에서 적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연막탄을 터뜨립니다. 짙은 연기가 앞을 가려주면 적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접근하거나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 중에도 이런 연막 전술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동물이 두 종류라 부르는 오징어, 낙지, 문어 등이지요. 이들은 먹물을 만들어 주머니에 담아두고 있다가 적이 가까이 와 위험하다고 느끼면 즉시 연막탄을 뿜어버리고 숨습니다. 어떤 종류의 먹물에는 마취제까지 포함되어 있어 먹물을 뒤집어 쓴 적은 정신을 잃거나 냄새 감각이 한동안 마비되기도 합니다. 오징어 종류는 이런 화학무기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동할 때 마치 로켓처럼 물을 뒤로 뿜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로켓 과학자이죠. 또 이들은 먹이를 붙잡는 빨판, 흙반을 여러 개의 긴 다리에 붙이고 다닙니다. 그들은 적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환경에 따라 자신의 몸색을 쉽게 바꾸는 변장의 명수이기도 하죠. 어떤 종류는 마치 개똥벌레처럼 몸에서 빛을 내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발광 박테리아가 오징어 피부에 공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생 관계도 연구해 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식물 중에 제충국은 벌레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피레트럼이라는 유독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소는 고등동물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아요. 제충국은 벌레를 제거하는 국화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옛사람들은 이 식물을 갈아서 살충제로 쓰기도 했습니다. 3. 동물에게 배운 지혜와 기술. 눈 위를 편하게 달리는 토끼의 발바닥. 북아메리카의 눈이 많은 북극지방에 사는 토끼 중에는 눈신 토끼라고 부르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 토끼는 발바닥이 유난히 넓적하여 눈 위를 뛰어다녀도 발이 깊이 빠지지 않습니다. 에스키모들은 눈 위를 다닐 때 마치 테니스 라켓처럼 발바닥을 넓게 만든 눈신을 신는데 이는 바로 토끼의 발 모양을 모방한 것입니다. 이런 눈신은 에스키모만 아니라 눈이 많이 내리는 강원도 산간지방에 살던 우리 선조들도 비슷하게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축구화나 육상선수의 신발 바닥에는 날카로운 징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스파이크는 고양이나 호랑이 발톱을 모방하여 땅 위를 달릴 때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겨울에 눈 덮인 산이나 빙벽을 오를 때 미끄럼 방지용으로 신발바닥에 붙이는 아이젠도 이와 비슷합니다. 간단히 붙이고 떼일 수 있는 흙반. 파도가 심하게 치는 바닷가 바위에는 흰색의 작은 피라미드처럼 삼각형으로 생긴 조개 닮은 연체동물이 붙어 삽니다. 그 모양 때문에 삿갓조개라고 불리는 이들은
바위에 어찌나 착 달라붙었는지 아무리 파도가 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바닷물이 밀려나가고 몸이 햇볕에 드러나더라도 내부의 수분이 좀처럼 마르지 않습니다. 삿갓 쪽에는 몸의 근육을 바위에 붙인 상태에서 내부의 공기를 뽑아내는 방법으로 단단히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밀물 시간이 되어 바닷물이 그들의 몸을 덮으면 그때야 껍데기를 열고 물속 플랑크톤을 먹고 삽니다. 문어나 오징어의 다리에 줄줄이 붙은 흙바는 먹이나 다른 물체에 닿으면 쫙 들어붙습니다. 삿갓 쪽에나 오징어의 이런 흙바는 내부의 공기를 빼내었기 때문에 외부보다 기압이 낮아져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흙반을 모방하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흙반을 만들어 타일 벽이나 자동차 유리에 붙여두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우리 몸은 복잡한 생산 공장. 동식물의 몸속에서는 복잡한 화학 반응이 효과적으로 일어나 온갖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잠시도 쉬지 않고 복잡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을 소화하고 그것으로 살과 피를 만들며 몸이 활동하도록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화효소라든가 호르몬, 비타민 등을 만듭니다. 인체처럼 복잡한 화학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몸의 중심에는 일생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않고 혈액을 펌프질하는 심장이라는 운동기관이 있습니다. 심장은 이 세상 어떤 동력기관보다 훌륭한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피로해하지도 않고 고장나는 일도 드뭅니다. 오늘날 어떤 기술로도 심장처럼 쉬지 않고 조용히 작동하는 강력한 동력장치는 만들지 못한답니다. 인체의 소화기관에서는 각종 소화효소들이 만들어지고 분비샘에서는 온갖 호르몬이, 뼛속 골수에서는 적혈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인체처럼 복잡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생산 공장은 없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인체야말로 가장 중요한 모방과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4. 동물이 만드는 놀라운 물질. 세계에는 생물들이 만드는 특이한 물질의 제조 과정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자가 많습니다. 동식물은 그들이 살아가는데 편리하도록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온갖 기술로 훌륭한 물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자라는 콧불소의 억센 뿔. 아프리카와 인도에 사는 콧불소는 콧등에 커다란 뿔을 세우고 있는 거대한 동물입니다. 콧불소는 때때로 억센 뿔을 무기로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들의 뿔은 상처를 입어 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뿔에 상처 입은 부분은 곧 재생되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가 접촉사고로 찌그러지거나 찢겨져 나갔는데도 얼마 후 저절로 본래 모습으로 수선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콧불소는 신비한 방법으로 뿔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뿔은 다른 동물의 뿔과는 달리 털의 성분이기도 한 케라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콧불소는 뿔 때문에 밀렵이 되고 있어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무거운 체중을 떠받치면서 땅 위를 달려도 부서지지 않는 소나 말, 염소, 낙타 등의 발굽을 이루고 있는 물질도 신비의 대상입니다. 동물의 발굽은 사람의 손톱과 발톱에 해당하는데 뿔의 성분과 비슷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바퀴벌레의 껍데기 성분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들의 껍데기는 석유나 휘발유가 닿아도 변질되지 않는 레실린이라는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으며 탄력성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레실린으로 작업용 장갑을 만든다면
기름을 늘 만져야 하는 기계 정비사들이나 그런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손결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의 미움을 받는 쥐의 이빨은 그 단단함 때문에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쥐는 이빨이 어찌나 단단한지 전선을 비롯하여 호두 껍질, 코코넛 껍질 등 무엇을 깨물어도 다치지 않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롭고 단단한 그들의 이빨 성분은 무엇이며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빨은 도자기와 비슷한 성분이지만 도자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단단합니다. 최근에는 산화 티타늄으로 이빨처럼 단단한 신소재를 개발하려 한답니다. 간단한 재료로 복잡한 물질을 만든다. 생물이 제조하는 물질들은 두 가지 점에서 과학자들의 마음을 끌고 있습니다. 첫째는 크고 복잡한 공장 설비 없이 아주 간단하게 훌륭한 물질을 만든다는 것이고, 둘째는 공해 없이 물질을 생산하고 생물이 만든 물질은 공해 물질로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케블러라는 질긴 합성 섬유를 공장에서 제조할 때는 많은 양의 황산을 넣어야 하고 높은 열과 압력을 주면서 까다로운 공정을 거칩니다. 케블러를 만드는 데 이용되는 황산은 조금만 잘못 취급해도 위험하며 작업이 끝난 뒤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요. 셋째로, 생물은 아주 단순한 재료로 온갖 복잡한 물질을 만듭니다. 그들이 쓰는 원료는 당분, 단백질, 무기염류, 그리고 물이 추가될 뿐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재료로 목재, 뼈, 이빨, 곤충의 외부 껍질, 큐티클, 조개나 전복 껍데기 등 무엇이나 만들고 있습니다. 해저 바위에 붙어 사는 전복도 신비한 동물입니다. 전복은 바닷물 속의 석회 성분을 이용하여 사람이 제조한 어떤 세라믹, 도자기 종류보다 2배 이상 강한 껍데기를 만들어 자기의 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조개 껍데기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보고 그 축조 기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개 껍데기는 탄산칼슘 분자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벽돌이 무수히 쌓인 것이었으며,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단백질 성분이 들어가 마치 시멘트처럼 서로를 단단히 결합시키고 있었습니다. 벽돌과 벽돌을 접착하고 있는 시멘트의 두께는 10만 분의 1mm에 불과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전복의 기술을 모방하여 카바이드라는 물질을 벽돌로 하고 여기에 알루미늄을 시멘트로 하여 조개 껍데기처럼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만든 어떤 도자기보다 단단한 새로운 물질을 제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육군에서는 이 물질을 이용해 가벼우면서 단단한 탱크를 제조하려 한답니다. 생물로부터 배운 귀중한 지식을 전쟁 무기 제조에 이용한다는 것은 유감이긴 하나 이것도 생체 모방 과학의 발달이 가져온 수학의 하나입니다. 강철보다 질긴 거미줄. 이른 아침 야외에서 풀잎 사이에 얼기설기 쳐진 가냘픈 거미줄에 이슬이 조롱조롱 맺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연약한 거미줄에 어쩌면 그렇게 많은 물방울이 매달려도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폭넓은 강 양쪽에 아름답게 드리워진 현수교는 강력한 강철 케이블에 매달려 있습니다. 금속 가운데 강한 것이 강철입니다. 물론 강철보다 더 강력한 첨단 소재가 나오고 있지만 생산비가 너무 들어 경제적이지 못하죠. 생물체는 강철을 능가하는 재료를 생산하고 있어요. 벌레가 들어붙도록 쳐놓은 거미줄은 가벼우면서도 그 장력, 잡아당겼을 때 끊어지지 않는 힘이 강철보다 5배나 강하답니다. 거미는 꽁무니에 있는 여러 개의 샘으로부터 거미줄을 쏟아내는데 각 샘에서 생산되는 줄의 화학 성분은
저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바깥 부분 샘에서 나오는 거미줄은 강하면서 탄력이 적고 반면에 안쪽 샘의 거미줄은 끈끈하면서 탄성이 강합니다. 인공적으로 거미줄을 합성해낼 수 있게 된다면 가장 먼저 이용될 용도의 하나가 끊어지지 않는 낙하산 줄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미줄 낙하산은 안전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되니까요. 또 한 가지는 현수교를 세울 때 다리를 떠받치는 강철 케이블 대신 거미줄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미줄 케이블은 가벼우면서 더 질기기 때문에 건설 작업을 훨씬 쉽게 하는 동시에 다리의 안전성도 높여줄 것입니다. 워싱턴 대학의 크리스토퍼 바이니 교수는 거미들이 물에 잘 녹는 단백질을 재료로 해서 어떻게 물에 녹지 않는 질긴 거미줄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풀어보려 연구하고 있습니다. 거미줄은 나일론보다 잘 늘어나고 강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총알을 막아주는 방탄복 제조에 쓰는 케블러라는 인조섬유보다 더 가볍고 튼튼하죠. 과학자들이 이런 거미줄의 신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무척 오래된 일입니다. 최근에는 거미가 숨기고 있는 신비가 조금 밝혀졌습니다. 즉, 거미줄의 원료가 되는 액체 성분이 시계 문자판이나 노트북 컴퓨터의 모니터를 빛나게 하는 액정이라는 물질과 비슷한 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인공 거미줄을 합성할 수 있기까지는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 것인지 추측할 수 없습니다. 누에가 만드는 명주실의 신비. 인류가 수천 년 전부터 이용해온 섬유인 명주실도 거미줄과 비슷합니다. 누에나방의 애벌레는 뽕잎을 먹고 자라다가 번데기가 될 때가 되면 가느다란 실을 내어 땅콩 껍질을 닮은 고치를 짓고 그 속에서 번데기가 됩니다. 고치의 실을 풀어내어 여러 가닥으로 꼬아 만든 것이 질긴 명주실입니다. 명주실의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과학자들은 누에가 명주실을 만드는 방법을 아직 완전히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누에는 놀랍게도 3,000m에서 4,000m의 실을 뽑아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명주실로 짠 비단을 가장 고급스러운 옷감으로 생각합니다. 명주옷은 가볍고 따뜻하며 몸에 닿는 촉감이 어떤 천보다 부드러우니까요. 또한 명주천은 겨울에 입어도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실을 생산하는 곤충에는 아프리카에 사는 명주개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나뭇잎을 서로 붙여 비 맞지 않고 숨어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데 이때도 유충, 애벌레에서 나오는 명주실로 잎을 서로 붙이는 건축 작업을 합니다. 5. 수생동물이 만드는 초강력 접착제. 물건과 물건을 서로 단단히 붙여두는 물질을 풀 또는 접착제라 합니다. 사회적으로 가끔 말썽이 되는 본드에서부터 책을 엮을 때 쓰는 접착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포스트잇, 그리고 순간 접착제 등이 모두 이름난 합성 접착제들입니다. 가장 강력한 접착제는 수생동물이 만드는 물속에서도 붙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쌀가루나 밀가루를 끓여 만든 전분풀과 악교풀, 소나 물고기의 뼈, 가죽 등을 고아서 만든 풀이 대표적인 자연 접착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수백 종의 다양한 화학 접착제가 개발되어 편리하게 쓰이고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는 보잘것없는 바다의 동물인 따개비가 바위에 붙기 위해 만드는 풀입니다. 거센 파도가 내려치는 바위 표면에는 하얀 따개비가 빈틈없이 다닥다닥 붙어 삽니다. 마치 조그마한 흰색의 분화구가 수없이 붙어 있는 모습이죠. 잘 모르는 사람은 따개비를 조개나 소라 또는 굴의 사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오히려 새우나 게에 가까운 종류랍니다. 바닷가의 따개비도 종류가 많아 세계에는 1000종 가까이 살고 있답니다. 이들은 종류에 따라 크기와 모양과 색채, 살아가는 장소와 생활 습성 등이 다릅니다. 어른이 된 따개비는 모두 석회질 성분으로 된 집을 지어 그 속에 삽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작은 알로 태어나고 그 알에서 깨어났을 때는 조그마한 벌레 모습이죠. 이때 어린 애벌레는 자기보다 더 작은 플랑크톤, 수중에 사는 미세한 식물이나 동물을 먹으며 자랍니다. 얼마 지나면 애벌레의 몸둘레에 타원형의 껍질이 생겨나고 그때부터 애벌레는 어딘가 붙어서 살아갈 장소를 찾습니다. 바위도 좋고 큰 군함 뱃바닥, 고래의 피부 어디라도 좋습니다. 물 위에 떠다니는 빈병이나 나무 조각, 거북의 등딱지에도 붙습니다. 어딘가에 자리를 잡으면 이번에는 몸에서 만든 풀로 단단히 붙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따개비는 자기의 몸 둘레에 단단한 석회석집을 끊임없이 증축합니다. 따개비가 해수 속의 칼슘을 원료로 하여 멋지고 아름다운 껍데기를 정교한 모양으로 건축하는 기술은 그 자체부터 연구해야 할 신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건축 기술과 석회 합성 기술은 소라, 조개, 전복, 산호 등도 가지고 있죠. 물속에서 붙는 수중 접착제. 따개비는 파도가 아무리 강하게 두들겨도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따개비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만일 쉽게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다면 당장 파도에 밀려 바닷가 돌밭이나 모래 언덕 위로 내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개비가 선박의 밑바닥에 가득 붙으면 귀찮은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속을 항해할 때 그들 때문에 마찰이 심하여 선박이 빨리 달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박은 가끔 배를 육지에 올려두고 뱃바닥에 따개비를 긁어내고 있습니다. 따개비 청소가 귀찮아 따개비가 붙지 않도록 하는 독성이 있는 페인트를 칠해두기도 하지만 따개비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고 오히려 바닷물을 오염시키기만 합니다. 뱃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긁어내는 어부들은 귀찮은 생물이라고 불평을 하지만 따개비에게 도리어 감사를 해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따개비는 물고기와 다른 바다동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따개비의 어린 애벌레는 작은 물고기와 기타 바다동물의 중요한 식량이 됩니다. 또한 성게라든가 게, 바다새 등은 따개비 뚜껑을 깨거나 열어 속살을 파먹습니다. 큰 따개비 종류는 사람도 채취하여 요리하여 먹는데 그 맛은 게와 새우 중간에 속합니다. 과학자들은 따개비를 대단히 중요한 생물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따개비가 바위에 부착할 때 쓰는 접착제의 신비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죠. 따개비의 풀은 바위, 나무, 쇠 어디든 잘 붙습니다. 젖어있든 말라있든 관계없이 들러붙으며 열대지방 바위이든 북극 바다이든 차고 뜨거운 온도에도 관계없이 잘 붙습니다. 이렇게 부착력이 강한 접착제는 과학자들이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 번 붙은 따개비의 접착제는 어떤 화학약품을 발라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강력 접착제들은 물 또는 휘발유, 벤젠 따위를 적셔주면 떨어지게 되지만 따개비의 풀은 아무리 해도 접착력이 약해지지 않아요. 따개비가 만드는 최고의 초강력 풀은 그 성분이 무엇인지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신비가 밝혀지면 똑같은 성분의 접착제를 화학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풀이 있다면 쇠와 쇠, 벽돌과 쇠, 벽돌과 바위 등 대상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단단하게 붙일 것이며
물속이든 불속이든 어디서나 붙여놓기만 하면 떨어질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한편 수술을 해야 하는 의사들은 따개비에 접착제가 있다면 수술한 부분을 실로 꿰매지 않고 바로 접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수술용 접착제는 회복이 빠르고 아문 자리에 상처가 적게 나도록 해줄 것입니다. 조개가 만드는 강력한 근육 접착제. 따개비와 같은 신비스런 접착제를 조개도 만들고 있습니다. 조개가 입을 다물면 칼을 사용하지 않고는 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두 장의 껍데기를 서로 연결하여 여닫는 작용을 하는 폐각근이라는 질기고 강력한 조직 때문입니다. 폐각근은 말 그대로 조개의 근육인데 이 근육은 조개 껍데기 안쪽에 붙어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조개를 열려고 한다면 칼을 껍데기 사이로 밀어 넣어 근육을 잘라야 합니다. 이 근육은 조개 껍데기 안쪽에 접착해 있는데 폐각근의 접촉 부분은 칼로 긁어내지 않는 한 분리되지 않습니다. 조개가 폐각근과 껍데기를 연결하는 데 쓰는 접착제의 성분에 대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생물들이 가진 접착제는 끈끈이 주걱과 같은 일부 벌레잡이 식물과 바닷속 바위에 붙어 사는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바다식물에서도 발견됩니다. 이러한 생물이 쓰는 초강력 접착제는 장차 수중 개발 사업이나 해저 건축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그 비밀을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냇물 속의 날도래가 만드는 접착제. 깨끗한 물이 흐르는 냇물 속에 돌을 들추어 보면 풀잎이나 나무 껍질, 모래 등으로 대롱 같은 집을 지어 돌에 붙여두고 그 속에서 사는 벌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흐르는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이 벌레는 날도래라는 곤충의 애벌레입니다. 송어와 같은 민물고기는 날개를 달고 수면을 날아다니는 날도래 성충을 좋아하기 때문에 플라이 낚시꾼들은 날도래 모양으로 가짜 미끼를 만들어 즐겨 사용하죠. 날도래 애벌레는 입 아래에서 명주실 같은 물질을 분비하여 모래와 나무 부스러기를 서로 접착하는 방법으로 홈통 모양의 집을 만듭니다. 그들은 이 집을 흐르는 물속 바위에 붙여두고 그 안에 살면서 수중의 다른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날도래가 모래나 나무 부스러기를 접착하여 대롱을 만들고 이 대롱을 바위에 부착시킬 때 특수한 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물속에서 모래알을 서로 붙이거나 바위에 붙도록 하는 접착제를 생산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물속에서 벽돌을 쌓아 해저 연구소 같은 건축물을 쉽게 만들 수 있겠죠? 물속에서 모래와 돌을 척척 붙일 수 있는 그런 접착제는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레잡이 식물 끈끈이 주걱의 접착제. 늪지에 사는 끈끈이 주걱이라는 식물은 잎 표면에 미세한 털이 덮여 있으며 털의 끝에는 액체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곤충들의 눈에 그 액체는 마치 꿀인 것처럼 보이나 봐요. 영어로 끈끈이 주걱은 선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아침 태양에 반짝이는 이슬방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끈끈이 주걱의 잎에 곤충이 접근하면 액체 방울에 붙어버려 탈출하지 못하고 맙니다. 이 식물이 분비하는 액체는 식물이 만드는 접착제이면서 그 속에는 곤충의 몸을 분해시키는 소화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식물은 끈끈이에 붙은 곤충을 소화시켜 영양분을 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팔이나 쥐를 잡는 방법으로 강력한 끈끈이, 악효풀로 제조한 끈끈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6. 민들레씨는 최고의 비행 낙하산. 민들레씨처럼 바람의 힘으로 멀리 잘 날아갈 수 있는 것은 드뭅니다. 민들레씨가 매달린 자루 끝에는 흰 깃털, 관모가 여러 가닥 붙어 활짝 펼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깃털은 씨앗을 매달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민들레 씨의 깃털은 매우 가벼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몇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사람들은 가벼운 기체를 넣은 기구를 타거나 패러글라이더를 만들어 바람과 상승 기류의 힘으로 높은 데서 뛰어내려 날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들레 깃털처럼 쉽게 날아오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만든 재료가 무겁기도 하지만 민들레 씨의 깃털이 개발한 공기역학적인 신기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민들레 씨 구조를 모방한 비행체를 만든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 뛰어내리지 않고도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이륙하여 멋진 공중여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깃털의 성분과 깃털의 항공역학적인 특징에 대해 잘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7. 자연은 가장 아름다운 색채 예술가. 어떤 미술가도 자연의 꽃들이 가진 아름다운 색을 표현해낼 수 없습니다. 영롱한 빛을 내는 공작새의 깃털색, 딱정벌레나 나비의 날개가 가진 아름다운 색, 전복 껍데기가 보여주는 빛깔, 무지개 송어나 열대 바다 물고기의 비늘에서 비치는 화려한 색채들은 모두 인간이 만들거나 그려낼 수 없는 신비스러운 색상입니다. 모르포나비 날개의 파란 빛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날개에는 파란 색소가 전혀 없답니다. 나비의 날개를 덮은 얇고 투명한 비늘이 교묘하게 겹친 상태로 빛을 반사하여 그토록 고운 파란 빛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식물은 자기의 색채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시키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색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동식물이 보여주는 아름답고 화려한 색상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보석, 장식품, 의복의 천, 건축물과 예술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생물체가 나타내는 색채는 거기에 포함된 색소물질로부터 나오기도 하지만 영롱한 빛깔은 깃털이나 비늘 표면의 특별한 분자 구조 때문에 나타납니다. 비눗방울 위에 영롱한 무지갯빛이 아롱거리는 것처럼 표면의 분자 구조에 따라 빛은 굴절되거나 산란되어 서로 간섭한 결과 신비스러운 색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나노과학이라 부르는 연구 분야의 과학자들은 원자 현미경과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물고기의 비늘과 나비의 날개를 덮은 비늘의 분자 구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노과학이란 물질의 구조를 분자나 원자 크기에서 연구하는 첨단 과학 분야입니다. 동식물이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는 이유를 알아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고 꾸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식물은 최고의 향수 제조 기술자. 꽃이라고 하면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매혹적인 향기를 생각합니다. 세계의 화장품 가게에서는 수많은 종류의 향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향수는 향기를 가진 식물에 열을 주거나 알코올에 녹이는 방법으로 향기를 채취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향수도 풍란이나 한란, 백합, 라일락, 천리향, 제스민, 장미, 치자나무 등의 꽃에서 직접 나는 향기를 따르지 못합니다. 또 꽃들의 향기는 꽃마다 특징이 있어 눈을 감고 향기만 맡아보아도 어떤 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꽃가게에서는 허브라고 부르는 잎에서 향내가 나는 수많은 종류의 식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를 비롯한 각종 차의 향기도 모두 식물이 만든 향료입니다. 사람들은 향나무에서 나는 향기도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연필을 깎을 때 나는 나무 향기라든가 한약재 속에 든 감초의 향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식물은 그 열매에서도 좋은 향기를 냅니다. 우리는 사과, 포도, 바나나, 복숭아, 수박, 오이, 참외의 향기를 맡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바로 압니다. 식물이 꽃이나 잎에서 어떤 화학 반응을 거쳐 그처럼 향기로운 물질을 다양하게 만드는지 알아내기만 한다면 인공적으로 대량 합성한 향료를 더욱 적절히 사용하여 생활 주변을 보다 향기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